자, 이제 산업곤충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뭐니 해도 이게 되는 산업.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되느냐? 예, 되고 있습니다.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잘 나가는 데는 1인 개인 한 사람은 아니죠. 부부나 또 젊은 층들이 해서 벤처를 창업해서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대중화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마케팅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산업곤충을 하는데 누에가 상당히 이제 고기능성이고 과거에 입는 이제 산업에서 이제 먹는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누에의 먹이로 사용되는 뽕나무 또는 뽕잎 피 원료가 되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누에를 키우지 않다 보니까 조금 위기에 있다. 조금이 아니고 완전 위기입니다. 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뽕나무를 이제 수종을 갱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과거에는 뽕잎이 어떠냐? 뽕잎의 퀄리티만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뽕잎을 타켓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오디,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의 타켓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승봉, 또 대일봉, 청월봉 여러 가지 했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가장 수요도가 높은 거는 어느 쪽으로 드라이버를 걸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사이즈가 좀 큰 게 낫겠다. 너무 작은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스푼으로 이렇게 드신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코스트가 너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래쪽에 매트를 잘 활용을 해서 그냥 흔들면 쭉 떨어져서 한데 모여서 딱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일일이 찍기로 안 해도 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면 그나마 경쟁력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열 전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집게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과잉 또는 과다 투자가 투입이 되는 그런 모순점이랄까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종만 조금 갱신하면은 경제적인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하는 방법이 있어서는 사실은 nobody know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제 경험한 사례들을 보면은 도시 주변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고 이제 부모님들이고 실습할 곳, 그러니까 체험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환경만 좀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이제 오디 따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딴 오디로서 뭔가 가공하는 가공 체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 하면은 커피 수입하는 게 훨씬 싸죠. 그럼 여러분들 그 커피 한 잔 얼마 마시나요? 뭐 비싼 거는 5,000원, 6,000원. 물론 뭐 5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5,000원, 뭐 3,000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장소 대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그런데 실제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값을 책정하면 150원 밖에 안 돼요. 여러분도 처음 알았죠? 1인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50원.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가공비 이렇게 들어가서 로스팅하고 하는 그게 이제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는 또 더 대량으로 내가 거기서 생산해서 바로 임포트 할 수 있으면 뭐 한다, 뭐 50원까지도 낮출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이 커피를 한국에서 재배한다? 그 한 잔에 5,000원 받아요. 또는 3,000원 받아. 그런데 체험을 해. 그럼 커피를 무슨 체험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로스팅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체를 이제 발화를 시키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묘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체험을 하는 농장들이 요즘 좀 들어서고 있어요. 그게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커피 처음 강의할 때만 해도 제주도에만 있었어. 그렇던 거지. 지금은 강릉에도 있고, 그 태백에도 있고, 요 산청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경제성을 따지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있는 게 커피만 거기서 원두만 팔아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체험하면은 1인당 이제 5,000원씩, 그죠? 그 다음 커피 마시는 거 해서 10,000원씩 이제 낸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거기서 또 비누도 만들고 향을 또 추출하는 방법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커피 하나만 가지고는 승부를 걸기 어렵고, 그 바라부터 해서 또 육묘한 묘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에 담아서 집에 가서 이제 베란다 같은데 서 이제 커피를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커피는 이제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립니다.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근데 이제 오디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게 참 난제입니다, 이거. 오디는 통상적으로 작으면 잘 안 열려요. 보통 수령이 한 4, 5년은 돼야 적어도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한다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이걸 체험을 할 거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제 수종 갱신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수종 갱신이 된데 한 4, 5년 정도 수령이 되면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뽕잎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이제 착즙을 하는 방법, 또 거기서 재환, 환을 만드는 방법, 그런 거 분말 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체험을 다 하죠. 그리고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걸 이제 드시게 해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오디죠. 그러니까 오디를 그냥 생과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신 분들, 손님만 많이 오시면은 그 기본으로 1kg씩 다 사가요. 그러니까 맛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하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선물도 하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가서 또 택배로 주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디는 웬만한 농가에서는 없어서 못 팝니다. 그게 사실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못 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존 기간이 길어야 통상적으로 일주일입니다. 생과는 일주일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한 달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생과로 0도에서 1도씨에서 하고 몇 시를 안에 넣으면 된다 했죠. 그렇게 하면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얼리는 거지. 근데 맛은 솔직히 조금 덜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디 하면 6월달밖에 먹을 수 없어요, 실제. 생과는. 길어야 7월달까지 조금 가능하긴 한데, 저 중북부 지방으로 가면. 그래서 가을까지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을에 제철 이제 감, 배 이런 애들이 나오기 전, 사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하고 사실 컴피티션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러분들 블루베리 알죠? 블루베리하고 경쟁이 조금 있어요. 그 효능이, 기능이 조금 비슷한 면이 많아요. 뭐 베리류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가 상당히 또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식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오디도 그만한 기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미국에서는 재배 안 하니까 그건 잘 안 다루는 거지. 그래서 이것 홍보만 잘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블루베리보다는 보존 기간이 좀 일반적으로 보관할 때는 좀 어려워요. 유통상에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요것만 개선하고 체험 쪽으로만 잘 하면은 괜찮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뽕나무를 어디 심을 것이냐, 뽕밭을 어디에 만들 것이냐, 내 땅이 뭐 10,000평이 있다, 10만 평이 있다, 그게 뭐 경사지다 하면 그런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거기에 특수목을 심을 것이냐,
조경수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눈 향나무를 심을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있어요? 뭐 어떤 나무든지 관계없어요. 나는 그 따듬는 거 좋아한다 하면은 수행 잡는 거 좋아한다. 그럼 하면 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돈 되는 산업, 당장 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뽕나무를 심을 때 심는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요걸 이제 먼저 한번 보자는 거죠. 첫째는 경사가 높을수록 지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심하면 심할수록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쓸려 내려와 버리죠. 토양이 유실이 됩니다. 그 양분도 적고 또 토심도 얕아요. 토심도 얕기 때문에 이게 뽕나무가 잘 못 자라. 자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도복 쓰러질 염려도 있고 태풍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남향.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종 나무를 심을 때 그 산이 있다면은 남사면, 북사면, 동사면, 서사면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동서로는 잘 안 심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진 땅이 동쪽인 경우에는 심겠지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좋은 땅 하면 남사면을 생각합니다. 남쪽으로 경사진 곳. 왜? 햇빛을 잘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무를, 목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게 아니에요. 북사면이 좋아. 북쪽으로 경사진 곳. 북쪽은 햇빛을 적게 받아서 나쁘지 않느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좋은 나무, 단단한 나무는 다 어디 있다? 북쪽에서 나옵니다. 위도가 적어도 38도, 40도 이상 되는 데서 거의 생산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나무 있죠. 펄프 원료로 오고 하는 이런 애들은 이게 딱딱한 정도가 약한, 경도가 약합니다. 친밀도가 약하죠. 반면에 캐나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저런 쪽에서 오는 나무들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나무들은 친밀도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테라고 얘기하잖아요. 1년에 자라는 정도를. 나이테를 보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오는 애들은 나이테가 2cm, 3cm 되는 것도 있어요. 한 링, 폭이라고 해야죠. 폭이. 그런데 캐나다나 이런 데서 오는 나무들은 뭐 5mm, 3mm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당장 목재로 쓸 것은 이제 속성으로 키워서 버드나무처럼 키울 것은 물론 따뜻한 지방이 빠르긴 해요. 근데 목재로 단단한 이제 재질로 쓸 것은 북쪽에서 생산된 것이 오히려 낫다. 그리고 같은 이제 위도상이라고 하더라도 북사면에 향한 것이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닌데 내가 받은 땅은 남사면인데 하면 남사면에 어디를 재배하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당도가 높아지고 좋죠. 반면에 이게 정발산량이 북사면보다 몇 배로 많습니다. 그럼 매일 뭐 합니까? 물 공급하다가 관수하다가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가장 관리의 어려움이다 하는 거죠. 더군다나 경사가 조금 완만하면 괜찮아요. 근데 경사가 아주 심하다, 이런 데도 있어. 이런 데 있는 거 어떻게 작업하느냐 하는데, 이걸로 설명을 해야 돼. 경사가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이거는 좀 심하다. 이 정도 되는 데 있어요? 그럼 작업을 어떻게 해? 이 수학 작업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고선 경작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운기나, 요즘 경운기 말고 작은 그 약 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거 운전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업하고. 그래서 이 위에는 수량을 기대하면 안 돼. 위에는. 왜냐하면은 토심 자체가 얕거든. 다 쓸려 내려가고 별로예요. 양분도. 그러면은 이 중하부 쪽에 수량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되느냐? 그건 알아서 내가 관리할 능력이 되면은 활용을 하고, 안 되면은 그건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다가 물 웅덩이를 만드는 거죠. 그럼 물 웅덩이는 기본적으로 밑에 만드는, 위에 만들어가 무슨, 뭐가 되겠느냐. 왜 만들까요? 위에. 저기, 제주도 가면은, 한라산의 맨 위에 뭐 있죠? 백두산의 맨 위에 산 정상에 가면 뭐 있죠? 그게 다 뭐예요? 화산 폭발해서 만들어져 분화돼서 이렇게 형성된 거잖아. 그것처럼 만들어라는 거지. 그거 만들면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질문이 나와야지. 오히려 밑에서 하면은 펌핑 하는데 펌핑 비용이 엄청 듭니다. 물론 물 가두기는 좋아요. 지하수를 판다든지 하면. 그런데 뭐 100평, 200평 정도야 뭐 지하수를 하지만 10,000평, 10만 평 된다고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골프장에 가면 해저드 만들어 놓고 웅덩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물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비 오는 빗물도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고, 그죠? 그 물을 전부 활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남아돌 때 아래쪽에 고인 물을 펌핑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안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사면이 좋느냐 북사면이 좋느냐 한마디로는 단축으로 얘기를 못해. 왜? 남사면으로 향하면은 남사면의 장점, 장단점이 있고 북사면은 북사면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 내보고 이제 둘 중에 선택하라면 나는 둘 중에 말고 나는 서북 쪽이나 서남 쪽을, 동남 쪽이든 서남 쪽을 선택하겠어. 왜 그럴까요? 너무 수도롱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약간 따뜻하면서 약간 뭐 해가 조금 먼저 뜨기도 하고 먼저 지기도 하는, 그게 오히려 차라리 그 어디 재배하는 거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잘 얼마나 활용하는가가 이제 핵심이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경우 남향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죠? 야, 이런 문제가 되므로 유기물 피복이라든지 해서 토양에서 정발되는, 토양에서 날아가는 수문을 막아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뽕밭에서 이제 그 기계를 이용하면 경사도 15도 미만이라야 된다. 그래서 등고선 따라서 관행 방법에 준해서 하고 25도가 아니고 25%죠. 이것은 25% 미만은 간이 계단식으로 한다. 아까 얘기한 것은 자, 내가 정확히 뭐 그거 하지만 15%다. 경사가 15%라는 것은 요 각도예요. 요 각도. 수평에서 요 각도. 요 각도가 요게 한 10, 요 정도 하면 15% 될 거예요. 15% 미만인 경우 얘는 어떻게 한다? 그냥 등고선으로 이렇게 옆을 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뭐 한 30% 이 정도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계단식으로 완전히 차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옛날에 저 천수답 논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상간지에 반 만들어 놓은 것처럼 계단식으로 착착 만들어서 해야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 계단식으로 하는 거 등고선으로 경사가 이 정도 됐는데 기계가 작업하다가 하면 기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계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작업하는데 제일 편한 게 수평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편한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요.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뽕밭을 우리가 조성할 때 우리가 인삼을 심기 전에는 인삼 심기 전에 토양을 개량을 하죠. 토양을 인삼 재배에 적합한 조건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인삼이 그만큼 토지를 많이 가리고 양분을 많이 섭취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산삼은 그렇지 않잖아. 안 좋은 땅에도 자라죠. 그러니까 그게 뭐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도 크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인삼은 그와 반면에 4년, 5년 되면은 뭐 거의 6년근 사이즈로 다 크는 거죠. 그래서 인삼하고 산삼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뽕밭도
그 인삼밭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정도는 포장 예정지라고 합니다. 예정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듯이 이 뽕밭도 그러면 뽕밭은 해야 되는가? 솔직히 그냥 심어도 돼. 되는데 조금 더 미리 관리를 해주면은 수량성을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면 뽕밭의 토양은 토성이 양토에서 사대양토가 좋다, 그죠? 그리고 식토는 이제 식토인 경우입니다. 45cm 식구를 파고 45cm 이제 깊이로 판다는 거죠. 한 45cm 뭐 이게 한 뼘이 20cm라면 두 뼘하고 한 5cm 정도 더 되겠죠. 유효 토심이 50cm 이하의 밭은 유기물을 충분히 넣은 후 심경한 후 깊이 가리를 한다. 그 이후에 심으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주의해야 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하 수위가 높은 밭은 배수로를 깊게 파주어 물 빠짐을 좋게 한다 하는데, 누가 밭에 이렇게 좋은 땅에 그 지하 수위가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하 수위가 높다는 말은 물이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지하 수위가 낮다는 말은 이렇게 지하 수가 이 아래까지 있고, 지하 수위가 높다는 말은 삽으로 우리가 한두 번 파면은 물이 밑에 흥건해 찌가 있다 이 소리예요. 지하 수위가 낮다는 말은 한 2m, 3m 파도 물이 안 찌요. 물이 없어. 그런 경우는 지하 수위가 낮다 그러는데, 아니 밭에 물이 이 정도로 지하 수위가 한 3, 40cm 정도 되면 거기다가 뽕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죠. 다른 소득작물을 심으면 되잖아.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채소를 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뭐 정말 어디를 사랑한다, 뽕나무를 사랑한다 해서 거기도 심겠다 하면 어떻게 심으면 될까요? 아니, 이거는 상식이에요. 지하 수위가 높아. 얼마나 높느냐? 지하 수위가 40cm야. 그러면 50cm 구덩이 파라 했잖아. 근데 40cm인데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물이 있는데 여기는 토심이 유효 토심이 40cm도 안 돼. 그러니까 뽕나무 뿌리는 지금 1m까지 내려가야 돼 나중에는. 그죠? 그러면 얘가 숨을 못 쉬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어? 복토? 야, 복토 그 많은 흙을 어디서 가져오라고. 힘들다. 돈 많이 든. 니는 100평만 생각하지 마. 10,000평, 10만 평을 생각하자고 우리는. 그러면 배수로를 만들어서 지하수를 제거한다. 바깥으로 빼서 웅덩이 속에 해서 잉어도 키우고 미꾸라지도 키우고서 소득을 또 창출한다 이 말이지. 좋았어. 그것도 돈 많이 들어. 또 브레인스토밍은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 뇌를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스마트한 산업을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수업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뭐 책에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책 보면 되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해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지하 수위가 이만큼 높아. 꼭 나는 뽕나무를 심어야 되겠어. 근데 뽕나무 심어 놓으면 한 3, 3년 있으면 다 죽을 거 뻔해. 숨 못 쉬어.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객토를 한다. 흙을 이만큼 돋운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 흙이 물론 있으면 그러면 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을 뺀다. 배수골을 크게 깊게 만들어서 빼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잉어도 키우고 미꾸라지도 키워서 2차 새로운 산업까지 하나 만들겠다 하는 거고. 사실은 답이 다 나왔어. 거의 답이 다 있어.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무덤을 막 만들겠다. 무덤. 밭에다가 무덤 만들어 놓으면 난리 나겠죠? 왜 무덤을 만들까?
자,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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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낮은 데 있는 흙을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럼 요렇게 소위 마운딩을 하는 거지. 높게. 그 하면은, 자, 1m 판다. 평지에서. 1m 파면 그 흙을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럼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제가 높이가 2m 이제 되는 거지. 1m 팠으니까. 평균적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이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뿌리를 내리고 엄청 잘 자라겠지. 그럼 여기는 배수골이 쫙 파여져 있겠지, 자동으로. 그죠? 그럼 저 끝에다가 요게 물이 한 군데 모이는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미꾸라지 키우든지 키우든지 알아서 하면 돼. 그죠? 그러면은 물은 물 찌는 거. 그죠? 그 물은 저 웅덩이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일단 유사시에 수분이 부족하다면 뭐합니까? 펌프를 딱 설치해서 자동 관계 시스템 딱 만들어 놓은 나무마다 하나씩 쫙 이렇게 바깥에 싹 팠어.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가격이 제일 싸게 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럼 삽으로 해야 되느냐? 삽을 할 필요 없고.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 하루 부르면은 작업에 그 정도는 한 500평은 그냥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 이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포크레인 하루 이제 작업하는데, 포크레인 가진 기사분을 이제 한테 부탁을 하면 이제 좀 큰 사이즈가 있어요. 20도 공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법 큰 거는 한 70만 원 줘야 됩니다. 기사 포함해서. 근데 내가 배우는 거야. 포크레인 운전하는 거. 그럼 포크레인 어디 가면 있나요? 요즘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데 좀 잘 되어 있는 포크레인까지 있어요. 그럼 하루 빌리는데 얼마? 싸게는 만 원, 비싼 데는 10만 원까지 있어요. 그럼 기름은 내가 넣는 거야. 그럼 내가 운전하지. 그럼 기름값밖에 안 들잖아. 그러면 한 열흘 정도, 매일 원래는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특별한 그게 없으면 또, 쓸 사람이 없으면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내 스스로 뽕밭을 지하 수위가 높은 곳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우리가 이제 물리성 쪽으로 봤는데, 화학성을 한번 보면, 토양의 이제 pH, 우리가 산도라는 말은 안 써야 됩니다. 산도는 일본식 표현이고, pH, P는 소문자, 그 다음에 H는 대문자죠. 자, pH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뽕밭 토양의 pH가 6.5 이하로 산성인 경우에는 비료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생물 활동이 또 감퇴되고 유기물 분해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뽕 수량 및 엽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pH를 높여줘야 된다. 높여주는데 뭘로 가지고 높여주느냐? 석회입니다. 석회 중에 이제 농용 석회가 있어요. 농용 석회를 시바르 300평당 기준으로서 200에서 300kg니까 한 포대가 20kg니까 10포대에서 15포대 정도 투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토양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pH가 얼마인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토양 샘플링 할 때 몇 cm까지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작물은 20cm까지. 20cm니까 한 뼘이죠. 한 뼘 요 정도의 토양 샘플링을 하는데, 과수는 30cm까지 합니다. 10cm 더 해요. 여기까지 해서 토양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삽으로 쫙 파놓고 모종삽, 꽃삽 있죠? 꽃삽으로 탁 이렇게 떠서 샘플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건조시켜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원, 이 분석하는 분석 의뢰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이 상당히 매우 중요하죠. 그죠? 특히 경사진대에서는 미숙 유기물이 더 중요해요. 부숙, 완숙보다는. 왜냐하면
경사진대는 아까 용탈이 심하다 했잖아요.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이게 쓸려 내려가 버리거든. 그래서 유기물이 특히 이제 나무 가지, 나뭇잎, 볏짚, 보리집, 밀집 이런 고관류들이 쌓여가 있으면 얘들이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물을 참 구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토양 유기물 함량이 3% 이하인 경우 뽕나무 생육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토양을 개량을 해야 된다. 이때는 이제 10알 기준, 300평당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1톤에서 2톤 정도 씁니다. 퇴비를. 그때는 이제 완숙 퇴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뽕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깊게 내리잖아요. 30cm까지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한 2, 3톤 정도 투입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볏짚 또는 보리집 등으로 토중이라는 것은 볏짚, 보리집을 이제 위에 뿌리고 펼친다. 펼치고 이제 깊이 전기가리로 하는 경우, 토양 속에 집어넣을 경우 이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는 일시적인 탈질 현상이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우리가 CN율 얘기합니다. 탄소하고 질소 비율, 일명 다른 말로 탄질률이라고 하죠. 탄질률이 크다, 높다는 말은 탄소는 일정하다고 보면 질소 함량이 적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콩잎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원형 혈입배치 이런 콩가 식물들은 질소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린 식물일수록 질소 함량이 높죠. 그러면 자원형이나 혈입배치 같은 경우에는 CN율이 15 정도 됩니다. 15 내외.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 유수 분화기쯤 되면은 한 2.5에서 3% 정도 됩니다. 되던 것이 이제 수확기 되잖아요. 그 황숙기나 완숙기 되면은 0.8에서 1% 정도 돼.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CN율이 이제 어릴 때, 유목일 때는 CN율이 낮고 질소가 높으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근데 이제 고관류가 되었을 때, 수확할 때 되면은 보리집하고 밀집 같은데 120까지 올라가요. 그럼 질소가 0.5%, 0.6%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토양에 취비를 해서, 근데 뽕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질소를 먹어야 돼. 근데 먹지를 못해. 토양에 있는 질소를. 왜 못 먹느냐? 그러니까 보리집, 밀집 이런 CN율이 높은 애들이, 질소가 부족한 이런 애들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사체라든지 이걸 먼저 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소가 부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N-starvation, 나이트로젠 starvation, 기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미생물은 어때요? 유기물이 있으니까 볏짚, 보리집을 분해하기 위해서 막 지가 정식을 하겠지. 한 마리가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그 다음에 64마리, 기하급수적으로 128마리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질소가 부족해. 없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정식 못해. 그때는 다 죽어. 다 죽으면 이게 이제 분해되겠죠. 그게 이제 결국은 뽕나무 뿌리가 활용을 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질소 스타베이션, 나이트로젠 질소 기하 현상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완숙 퇴비를 줬는데 이제 볏짚, 보리집 이런 거 있으면은 퇴비화해서 가축을 먹이면 가축한테 밟힌다 그래요. 깔개로. 이제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하면 거기 똥도 넣고 오줌도 넣고 해서 어느 정도 믹스된 거. 그러니까 질소 함량이 높죠.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볏짚, 보리집을 이제 고관류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할 때는 오줌을 줘도 되지만 질소를 따로 이제 추가로 줘야 되는데 1톤, 퇴비 1톤 기준으로 요소 20kg 준다. 그럼 질소가 얼마다? 약 9kg 정도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소 속의 질소가 46%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부숙이 이제 촉진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죠. 내가 퇴비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퇴비가 빨리 안 만들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어진다? 요소 비료를 투입하면 요소 비료를 녹여가지고 물을 쫙 뿌려주면은 퇴비가 빨리 만들어져요. 시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효 인산 함량은 개간지 토양은 일반적으로 인산 함량이 부족하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뽕나무 생량이 불량하게 되므로 용성인비를 씨바르당 100에서 150kg 주어 생산성을 높인다. 근데 요소는 20kg 주라 했는데 용성인비는 100kg 5배를 주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인산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용성인비라고 하는 비료 속에 인이라고 하는 인산 비료 함량은 18%입니다. 그럼 뭐 20% 정도 보고 그러면은 요소 비료보다 2.5배 적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2.5배 더 주면은 한 50kg 이상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인산이 아니고 인으로 따지보면 얘기가 다르죠. P2O5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뽕나무를 이제 심습니다. 우리가 토양은 이제 준비를 다 했어. 그럼 어떻게 심느냐? 첫 번째는 뽕 품종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뽕 품종. 올뽕은 이제 주로 우리가 좀 빨리 된다 하는 건 올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 청소년들이 좀 빨리 자랐을 때 시근이 빨리 든다. 아가 올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전 뽕밭 면적의 10% 정도 식재하고 빠른 것은 그 다음에 뽕밭 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때에 두 품종을 그리고 1헥타르 이상인 때는 두 품종 이상을 선정하여 심는다. 이것은 한 품종으로 단일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한 품종으로 해놓으면 병이 온다든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가 한 방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품종을 다양화 분산화 시켜 놓는 장점이 일손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왔을 때나 문제가 됐을 때도 극복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청을뽕 같은 올뽕은 봄루에용 뽕으로 활용하고 계량뽕, 청일뽕, 수성뽕과 같은 중뽕이랍니다. 이것은 봄, 가을 애누에 또는 큰 누에용 뽕으로 대륙뽕과 같은 늦은 뽕입니다. 이것은 올뽕하고 반대죠. 그죠? 이런 것은 늦가을 큰 누에 용뽕으로 활용하며 동해 상습지,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해를 입는 거, 상습적으로 해를 입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도상으로 높은 데도 그러하고 해발이 높은 데도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북사면을 향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때는 내동성 품종인 수봉뽕하고 용천뽕을 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언제 심느냐? 뽕나무 심는 시기는 휴면기에 심으면 됩니다. 모든 작물이 다 그래 하죠. 그죠? 자고 있을 때. 그리고 늦가을 낙엽 후에 심는 가을 심기하고 봄 발하기 전에 심는 봄 심기 이렇게 구분한다. 그 다음에 양식은 로타리 경운하고 로타리 작업하고 최소한 폭이 1.8m가 되어야 되고 두 줄씩 밀식 뽕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좁은 일항 사이를 거르로 이제 지그재그로 해서 입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얼마나 주수가 들어가느냐를 보니까 300평당 1670주 정도를 식재한다. 자, 여기 보면 큰 골너비가 1.8m. 우리가 한 평 하면 가로 1.8, 세로 1.8이죠. 그죠? 폭 넓이가 1.8m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좁은 골너비는 60cm, 그 다음에 그루 사이는 50cm, 주관은 50cm, 조관은 1.8m 이렇게죠. 하니까 1670주 정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좁은 일항 사이에 거루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하면서 입지 공간을 활용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뽕밭의 구역이 크고 7도 미만으로 이 7도 안에 7% 아까 그 얘기입니다.
토지의 생산성보다 더 노동 전략적 기계화가 필요한 1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트랙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골로비가 최소한 2.4m. 요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은 트랙터가 뭐 140마력도 있고 110 몇 마력도 있고 기본이 70마력 정도 쓰기 때문에 2.4m가 아니고 3m 정도로 폭을 더 넓게 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소형 기계를 쓸 때하고 대형 기계를 쓸 때하고 다르다. 그러면 가만히 따지고 보세요. 그러면 시바르 300평당 가로 30m, 세로 33m 되는 시바르에 1670주를 심는데, 내가 경제성으로 보면은 좀 좁게 심어야, 밀식을 해야 이게 수량이 많은데, 이 소식을 한다? 넓게 심는다. 3m 폭으로 1.8로 심으면 되는데 3m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 넓게 심는다면 이게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손실이 그만 큰데.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주관 거리가 60cm 또는 1m 60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주관 거리를 좁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포기 사이 거리를 좁히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잎이, 줄기나 잎이 나오지 않나요?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새 나온 전정 방법이 뭐냐면 요 Y정이 있어. Y형. Y형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내가 이제 나무 그 뭐라 그럴까, 주관이라 얘기를 하면 사방에서 가지가 나오겠죠. 가지 나오는데 옆으로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옆으로만 모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가지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쫙 하면 Y자형으로 쫙 이렇게 손 들고 있듯이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배나무라든지 전정이 좀 잘 된 데는 한번 가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쫙 돼 있어. 그럼 작업하기가 얼마나 편하냐 하면은 기계 타고 전부 운전해 가면서 수확 작업 다 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지그재그로 이리도 나고 이리도 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 수확가 정말 힘들거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계화에 대비한 하나의 이제 새로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수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전정을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힘들어요. 뽕나무는 매년 새로운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소한 2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큰 것만 잘라주면 돼. 이렇게 나온 것만. 그리고 전부 유도를 이렇게 Y자 형으로 이렇게 팔벌려식으로 이렇게 다 이제 유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 수량을 높일 수 있다. 간단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과거에 우리가 감나무를 심었다 하면 감나무가 한 그루가 시골에 가면 키가 1m가 아니고 10m, 어떤 데는 15m까지 올라가. 그럼 폭은 기본적으로 10m씩 5m, 10m 정도의 원을 그려. 그러면 한 집에 감나무 2그루 있으면 땡이야. 2그루 이상 안 돼. 그런데 한 그루당 수확을 해보니까 5톤을 땄어. 5톤. 그러니까 2그루 심으니까 10톤을 탄 거야. 10톤 따서 이제 좋다 했는데 작업하다가 보니까 일명 시골 말로 난기에 올라간대. 난기. 나무에 올라간대. 사투리로. 올라가고 다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가 쳐다보다가 목 삐끗하기도 하고 난리를 많이 피웠죠. 정감은 있어. 과거에. 왜냐하면 이런 거 봉 들고 이렇게 하면 엄마하고 아들 이렇게 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건 하나의 추억일 뿐. 지금 우리가 경제성을 따지면 그렇게 해가는 경제성이 없다. 추억 쌓기에는 그래 하라 이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지금은 드와르프, 난장이가 나왔어요. 난장이. 드와르프 또는 세미 드와르프, 반외성, 반난장이. 그게 뭐냐? 키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얼마까지? 2m 정도로 낮춰버려요. 그러면 내가 손을 들고 작업하면 다 그 안에서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식 밀도를 시바르당 그런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10주밖에 못 심었어. 10포기. 그런데 이거는 몇 포기? 200포기를 심어버려요. 반외성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한 그루당 수량은 걔가 1톤씩 딴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뭐 100kg밖에 못 따지만은 결국 수량은 얼마예요? 2배로 높죠.
2배로 높은데 작업 효율은 어때요? 10배로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반외성이나 외성으로 세미 드왈프 또는 드왈프 수형으로 따듬어야 된다. 그러면 뽕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뽕나무도 기계화하려고 작정을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러면 왜 또 우리는 기계화를 생각하지 해야 되느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어디가 어디서 달립니까? 가지가 나는데 거기 가지 사이에서 다 달립니다. 마디에서 달리는데 과거에는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나 뭔가를 들고 도구를 들고 이 바구니 들고 탁탁탁 이렇게 따요. 손으로 이렇게 못 땁니다. 따면 물러져서 안 되니까. 그러면 흔들면 두루루 밑에 다 떨어져. 그러면 만약에 Y자형으로 완벽하게 Y자형으로 내가 조경을 했다 하면 밑에 네트를 거물을 쫙 쳐놓는 거지. 그죠? 그러면 흔드는 거야, 그냥. 가면서. 내가 흔들든지, 기계가 흔들든지, 아니면, 드론을 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해서 떨어지게 하든지, 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좋다는 거지. 줄을 쫙 연결해서 한쪽에서 팍 흔들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대 모아오면 어디 수확하는 작업,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소독작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데 블루베리 1kg에 3만 원 하는데 오디는 2만 원 한다? 뭘 선택할 거냐? 통상적으로 블루베리를 선택하겠지만 실제 오디를 맛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수입 과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냉동이지만 수출할 길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어디를 안 먹어봐서 안 먹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 전략이 어때요? 이렇게 지원받아서 어떻게 하든 딱 먹어보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너무 맛있거든. 그리고 좋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활로가 이제 트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을 전체적으로 다 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비를 폭을 몇 미터로 할 거냐, 기계화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전부 실제 다 심어보고 가상적으로 다 만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구 파기, 이제 구멍 파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홈을 파야 이렇게 심으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이 찐다. 소위 지하 수위가 높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마운딩을 해서 이제 심는다 했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고로의 깊이와 너비가 각각 45cm. 그러니까 폭이 45cm, 깊이 45cm, 이 웅덩이를 판다 이 말이죠. 소형 웅덩이. 이렇게 파거나 트랙터 또는 경운기로 2, 3cm 깊이의 간이 식구를 판 후에 두둑 식재를 한다. 두둑이 뭐 말인지 알죠? 두둑, 높은 쪽 식재를 한다. 그 다음에 청수보가 지표면으로 10cm 들어가도록 푸른 면이 지표면으로 10cm 들어가도록 얇게 이제 심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흙으로 북돋워 주고 적당히 밟아 주어서 조대 유기물 그리고 퇴비, 삼요소를 기비로 넣고 흙과 석회를 넣어 후에 식재하고 흙을 채워서 넣은 후 밟아준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나무 식재의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합니다.